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성근 대표 직무대행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MBC 김재철 사장의 그 행태가 점입 가경입니다. 낙하산으로 투하돼서 MBC를 풍비박산을 만들었는데 이제 배임 혐의까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일동품 무용가 J씨에게 까닭을 모를 금전적인 특혜를 10여 차례 준 것은 물론이고 또 이제 그의 오빠까지 MBC 해외 지사장으로 임명을 해서 급여를 지불해왔답니다. MBC 창사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게 배임 혐의가 짙어보입니다. 철저히 수사하고 그 안에 낙하산 사장으로서 즉각 퇴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나타난 이후에 5월 2일에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갔고 여기에 남인순 최고 그리고 의원과 당선자에서 7, 8명 정도가 그 시위에 참석을 했습니다. 2008년에 촛불 시위가 있었던 이후 4년 만에 다시 촛불 시위가 벌어집니다. 2008년에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라고 신문에 했던 광고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분노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통합당은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검역 주권을 회복하도록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촛불 시위로 30개월 이상 된 수업의 수입을 막았듯이 이번에도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무엇보다도 검역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6월 8일 임시정대 지도부선 출강식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 15일에 대의원 30%, 모바일 국민참여 70%로 선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인단 모집이 거듭됐기 때문에 피로감이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대선 후보 경선도 이제 조만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또 관심이 분산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바일 선거인단 등록과 투표 제도 이것은 이번에 불행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끼쳐드린 부분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이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현장분노, 현장 투표 방식이라든지 모바일 투표 방식이라든지 다 장단점이 있는데 표본수가 많게만 만들어질 수 있다면 모바일 제도가 가장 정확한 제도입니다. 특히나 이 대민주주의 제도에서 직접민주적 요소가 가미되고 있는 이런 방향성에 있어서 옳은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시키는 것이 좀 적절치 않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당내에서 이제 당원들이 그 소외된 측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통합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지 당원들을 앞으로도 그렇게 소외시킨다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이번 6월 9일에 꼭 그 부분까지 해야 된다면 대의원 30%를 대의원과 당원으로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 역진시키지 말고 이 제도를 계속 채택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로 이제 우리 저와 우리 주부위원들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지도부 권한을 넘기고 임기를 마칩니다. 저는 임시지도부를 맡은 셈인데요. 4월 11일 총선 실패 후에 두 가지 임무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국민께 깊이 사과드려야 하고 또 그 반성하고 그 반성을 토대로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들께서는 따갑게 질책을 해주셨지만 동시에 희망의 끈도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가다듬으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다시 일어섭시다. 이런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총선 돌아보기, 대선 바라보기 이렇게 해서 시민께 듣는다 대화를 10여 차례 진행을 해왔고, 당내에서는 민생 공약 실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이 5개 본부 안에는 정세균 의원, 문재인 당선자, 박지원 의원, 이해찬 당선자, 김한길 당선자 해서 우리 당에서 그동안 정부 10년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중요한 분들이 완전히 전진 배치돼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대로 못한 것도 아쉬운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총선에 대해서 아주 냉철한 평가를 하여서 이것을 국민께 보고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정책정보원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도부에서는 이 상세한 내용을 분석해서 국민께 보고드리고 또 우리 스스로 반성해서 대선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이랄까 철저한 대응이 좀 부족했다 싶습니다. 부정선거 특위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벌어진 그 여러 불법, 편법 사례를 수집해서 대국민 보고를 드리고자 했는데 이것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5월 19일까지 그 시효이니까 선거부정 특위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국민께 꼭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민주정부 10년을 지나면서 설마니 투개표 부정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12.6 그 중앙선관위 뒤로서 테러 사건에서 보듯이 이 새누리당 세력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런 상태로 4.11 총선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파헤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대선을 치를 것인가, 특히나 열정적인 우리 지지자들께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임시지도부지만 정말 열심히 일해준 당직자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예 사무총장이나 이렇게 그 도비 당직자분들께 인사를 생략하지만 우리 당직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김진표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새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의 전열을 새롭게 정비하고 또 19대 국회의 원내 전략을 진두지휘해서 우리 당이 연말 정권교체를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책무를 맡게 됩니다. 다행히 내부 후보 유인태, 전병헌, 이낙연, 박지원 모두가 우리 당에서 다 이루거나 자타가다니다는 일기 당천에 영향을 지닌 분들이어서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당을 화합과 단결로 이끌어서 연말 정권 교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민주당원이면 누구나 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연말 정권 교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4월 12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명령 이것을 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우리 민주통합당에 127석이라고 하는 소중한 힘을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 민주통합당이 새롭게 혁신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정권 교체는 어림없다는 서리빨 같은 정도의 해초리도 내려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총선이라고 하는 전투에서는 졌지만 대선이라고 하는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시대정신으로 확고히 뿌리내린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함에 있어서 구호와 말을 만들지 않고 재정 조달 능력까지 포함된
구체적 실천 대책을 내놓으면서 생활 정치로 프로 시민과 중산층 세대로 더 치열하게 다가갈 때에만 국민들이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8대6개 원내대표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까 참으로 시원합니다. 그동안 역대 최다 의석수 차이의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저의 진정성을 이해하시고 경의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에게 그동안 보내주셨던 애정어린 비판과 충고도 앞으로 정치 생활하면서 가슴 깊이 새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통합당이 연말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어느 자리에서나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대표하고자 하는 99% 서민과 중산층들에게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아줄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이 정치인으로서 저의 소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인영 최고위원 모의고를 하시겠습니다. 다시 낮아져서 더 겸손하게 섬기는 정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번 대선 승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 승리를 위한 선자기에 작은 돌멩이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부겸 최고위원. 예, 지난 4개월 동안의 격려와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기대가 크고 역사적 의미가 중대했던 지난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의 패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결과를 내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당내 사정이나 통합진보당의 사정을 돌이켜보면 국민들은 정치 집단에 특별히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 수준을 따라오는 도덕성, 책임감, 비전과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 개혁, 진보 세대에게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무한 책임과 또 서민의 삶에 대한 강한 연대를 가지고 뼈를 깎는 자세로 앞으로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저희 집단이 바로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지난 4개월 동안의 격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큰 민주통합당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작은 생명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도 최고위원 모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노동과 정치가 만나서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뭔가 실험적이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민주통합당의 바탕을 보면은 새누리당과 비교해보면 매우 취약합니다. 총선에서 야권이 이겨야 겨우 과반수 넘는 거고 새누리당은 이기면 170, 80석 그렇게 올라가는 거고 또 대선에서 야권이 이겨야 50만 표이래. 근데 새누리당이 이기면 500만 표. 이렇게 기본 바탕이 상당히 취약한 가운데에서 이번 총선 부분에
면에서 좀 더 세밀하지 못했고 작은 부분까지 다 살펴보지 못했다. 그래서 취약한 구조의 야당으로서는 항상 오만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을 다 똑바로 눈 뜨고 바라봐야 되고 귀를 열어놔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가 또 역시 그랬듯이 다가오는 대선도 이겨야 아주 50만 표 이내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질 확률이 훨씬 많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하는 무조건적인 자신감만 가지고 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동이 정치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반 일하는 사람들,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그건 서슴지 않아야 되겠다. 이번에 제가 정치 초년생이 되다 보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좀 못하고 또 전체 당의 분위기도 있는데 제가 그런 대세를 읽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 잡는다면은 대선에서는 훨씬 더 정확한 대변을 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부분에 있어서 반성과 함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 많은 저희 지도부에 대해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문성근 대행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명숙 대표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인희 정치부의원님 모두 오늘 최고위원으로서 마지막 모두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성과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민주통합당에 참여를 해서 지난 한 4개월 동안 최고위원을 했는데 예, 그동안 참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치 초보자로서 좀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경험이 이후에 제가 19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총선 이후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참 따가운 어떤 시선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희가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고 원내대표한테 이 당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그런 어떤 책임 있게 이 자리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앞으로 말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시민운동과 여성운동을 해왔던 그런 입장에서 이번 12월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현장에서 발로 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현안 한 가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민생 문제를 우리 민주통합당이 많이 챙기고 있는데요. 특히 이혼 후에 혼자 사는 여성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혼 후에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그런 부모가 절반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육비를 불이행하는 부모에 대한 징계는 있지만 사실은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부모에 대한 어떤 강제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8대 국회 때 이거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이제 올라갔지만 18대 국회가 거의 종료가 되면서 이 법안이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육비 지금 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이거를 부담을 해주고 나중에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 구성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이혼한 가정
네, 한부모 가정의 어떤 그 복지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문제이고 특히 아동들의 복지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만들어져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광진 최고위원 모두가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의도에 온 지 이제 3개월 정도 지나갑니다. 정치라는 걸 시작했는데 외부적으로는 당에서 가장 힘들다는 공천 그리고 총선 기간에 바로 정치를 시작했고 내부적으로는 청바지를 입으면 건방져 보이고 정장을 입으면 구태의연해 보이는 청년 정치인의 삶을 그 비동시성을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 여러분들이나 청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약간 부족함도 많고 기대했던 것만큼 강한 추진력을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신 보여드릴 일이 많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회 시즌 1을 마치고 시즌 2를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